추석날 등산 온 미녀에게 몸매 죽이네. 오늘 밤 어떠냐며 성희롱한 조폭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정예 707특임단 여장군이었고 조폭들의 뼈와 영혼까지 박살내버리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속살이 가장 투명하게 비치는 계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었다. 오색 단풍이 병풍처럼 펼쳐진 지리산은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과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속에는 맑은 계곡물 아래 가라앉은 흙탕물처럼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하늘. 그녀는 군복을 벗은 채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지리산의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군 내에서조차 그녀의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앳된 얼굴과 오랜 군 생활과 극한의 훈련으로 다져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는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계급장과 군복이 가리고 있던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통찰력이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단장이었다. 전군을 통틀어 유일한 여성 투스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가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지리산을 찾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한 작은 사찰 화엄사. 그곳의 주지스님인 노승해각은 오래전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여의고 방황하던 어린 하늘을 거두어 마음의 길을 열어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명절이면 을의 부모님을 찾아뵙듯 그녀는 매년 추석 아침이면 해각 스님을 찾아뵙고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으로 명절을 시작했다. 화엄사로 향하는 마지막 오르막길, 평소라면 청아한 목탁 소리와 은은한 향내가 감돌아야 할 그곳에서 불쾌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강하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의 발걸음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했다. 길목을 막아선 것은 우락부락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에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술판을 벌이며 저를 찾아오거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었다. 아따, 좋은 날 부처님 뵈러 오셨으면 보시금 좀 두둑하게 내고 가셔야지. 우리가 부처님 대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중심에 앉아있는 뱀처럼 음흉한 눈빛을 한 사내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마테오. 이 일대를 주름잡는 신흥폭력 조직 흑사파의 두목이었다. 그의 무리들은 등산객들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몇몇 등산객은 험악한 분위기에 못 이겨 지갑을 열었고 어떤 이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그들 앞으로 나섰다. 지리산 자락에서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아온 최씨 노인이었다. 그는 허리에 찬 작은 약초 바구니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여긴 부처님 모시는 성역일세. 이런 무례한 짓은 그만두고 어서 자리를 정리하게. 마테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영감탱이가 뭘 안다고 나서? 아, 약초 팔아서 돈 좀 버셨나? 그 돈 이리 내놔봐. 우리가 좋은데 써줄게. 이것들은 내일 장에 내다 팔래 손주들 과자값이야. 내놓을 수 없네. 최 노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마테오의 소나기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마테오는 최 노인의 바구니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정성껏 다듬은 약초들이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마테오의 패거리 중 하나가 노인의 앙상한 뺨을 후려쳤다. 늙으면 곱게 죽어야지 어딜 나서서 훈계질이야.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최 노인이 힘없이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외면했고 어떤 이들은 작게 수군거릴 뿐이었다.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산속의 무법지대였다. 그 모든 광경을 강하늘은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아름다운 두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서리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절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최정예 특수부대의 지휘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의 제일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한 명의 무고한 국민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소란의 중심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장에 술판을 벌이던 무리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저급한 호기심이 번득였다. 오호, 저기 예쁜 누님 하나 오시네. 마테오가 쓰러진 최 노인을 발로 툭 차 밀어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하늘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향해 그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쓰러진 최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노인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 부드럽고 침착한 행동에 마테오와 그의 무리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이야, 마음씨도 곱네. 영감탱이 말고 우리 좀 닦아주지 그래. 땀 흘려서 찝찝한데 말이야. 한 패 중 하나가 역겨운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강하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갈랐다. 어르신께 사과하고 흩어진 약초를 모두 제자리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당신들이 오늘 이 산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위협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고지하는 듯한 평온한 어조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순간적으로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마테오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하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이 예쁜 누님이 지금 우리한테 명령을 하네. 자기야, 혹시 경찰이야? 아니면 검사? 말해봐. 내가 아는 높은 분들이 많거든. 마테오는 과시하듯 말하며 강하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추석 아침의 성스러운 산사는 한떨기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더럽히려 달려드는 독충떼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하늘의 눈빛이 한층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대화는 끝났다. 마테오의 시선은 끈적한 거미줄처럼 강하늘의 전신을 훑었다. 등산복 위로 드러난 군살 하나 없는 매끈한 실루엣, 땀에 살짝 젖어 목선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는 아름다운 얼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 여자를 어떻게 굴복시킬지에 대한 추잡한 상상으로 가득했다. 누님, 몸매가 장난이 아니네. 평소에 운동 좀 하나 봐? 엉덩이가 아주 그냥 산처럼 튼실해서 보기 좋은데. 마테오는 저급한 언어를 여과 없이 뱉어냈다. 주변의 패거리들도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형님, 저런 여자는 한번 맛보면 잊지를 못한다던데요. 얼굴은 청순한데 몸은 아주 그냥 불덩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성희롱을 넘어선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강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테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독사의 머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착각한 마테오는 한층 더 대담해졌다.
자기야, 그렇게 쳐다보면 오빠가 흥분되잖아. 오늘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화끈하게 놀아볼까? 이 영감탱이 약초값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줄게. 내 몸뚱어리 하나면 빌딩도 사겠는데? 마테오가 더러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하늘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다. 마테오의 손목이 그녀의 손에 잡히는가 싶더니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크악! 비명은 마테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그의 패거리들은 물론 주변에서 지켜보던 등산객들조차 숨을 죽였다. 강하늘은 꺾인 팔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마테오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짐승은 말이 아니라 매가 약이지. 그녀는 마테오를 짐짝처럼 걷어찼다. 마테오의 거구는 술상이 차려진 테이블 위로 날아가 처박혔고 술병과 안주들이 와장창 깨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미친년이. 뭐해 이것들아. 안 잡고. 고통 속에서도 마테오는 악을 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의 패거리들이 일제히 강하늘에게 달려들었다. 험악한 인상의 산의 대여섯이 한 명의 여성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한 명이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하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발차기를 시도하자 그녀는 그 다리를 잡아채 그대로 들어 올린 뒤 다른 서그즈를 향해 볼링핀처럼 던져버렸다. 인간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든 괴력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의 진압이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꺾이고 급소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참했다. 강하늘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그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등산로 입구에 멈춰 섰고 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그중 선두에 선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경찰관이 이 광경을 보고는 과장되게 소리쳤다. 거기 다들 꼼짝 마. 경찰이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그는 속초경찰서 강력팀장 탁경감이었다. 쓰러진 마테오는 탁경감을 보자마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외쳤다. 탁경감님, 저 미친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전현을 체포해 주십시오. 특수상해입니다. 특수상해. 탁경감의 시선이 강하늘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당혹감 대신 음흉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강하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혐의,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소. 주변에서 지켜보던 등산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아가씨가 저 사람들을 구해준 건데 무슨 소리요? 저 깡패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단 말이오. 경찰관 양반. 최노인 역시 쓰러진 몸을 일으켜 항변했다. 하지만 탁경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등산객들을 향해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목격자 진술은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하시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시오. 다들 해산합니다. 강하늘은 탁경감과 마테오의 시선이 교차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유착 관계는 불을 보듯 뻔했다.
지역 경찰과 폭력 조직이 결탁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등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깡패 몇 명을 손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더 깊고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간단했다. 전화 한 통이면 국방부 헌병대가 헬기를 타고 날아올 것이고 이 지역 경찰서장쯤은 단숨에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사슬의 끝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강하늘은 뜻밖에도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체포에 응하죠.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탁경감은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차가운 수갑을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 채웠다. 강철로 만들어진 수갑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럴 수가. 아가씨. 최 노인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강하늘은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어 보일 뿐이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마테오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며 비열하게 웃었다. 꼴 좋다 2년. 경찰서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아줄게. 내가 그 예쁜 얼굴로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강하늘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호랑이는 여우굴에 잡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위해 스스로 여우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탄 경찰차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리산의 고요한 숲속 낡고 버려진 폐가였다. 그곳은 흑사파의 아지트이자 탁경감이 뒤를 봐주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열리고 강하늘은 폐가의 안으로 거칠게 떠밀려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경찰서가 아닌 자신들의 소굴로 그녀를 끌고 온 것만으로도 이들의 목적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하늘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강제로 앉혀졌다. 탁경감은 그녀의 뒤로 다가가 의자 등받이에 수갑을 채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내 이름이 뭐고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한번 불어보시지. 탁경감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에 섰다. 마테오는 부러진 팔에 급조한 부목을 댄 채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경감님, 전현 신상부터 털어서 가족들한테 연락해야죠. 합의금 단단히 뜯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은 제가 따로 손 좀 보겠습니다. 마테오의 목소리에는 시커먼 욕망이 담겨 있었다. 강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공포 대신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 오만한 침묵에 마테오의 분노가 폭발했다. 2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지금 어디 끌려왔는지 몰라. 여기서 넌 그냥 계집이야, 계집. 마테오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폐가의 문이 다시 열리며 최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그는 강하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아온 것이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해? 강하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자신의 계획에 무고한 민간인이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었다. 이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쫓아왔네. 죽고 싶어 환장했구만. 마테오의 패거리 중 하나가 최 노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컥 멈춰, 그 아가씨는 죄가 없어. 노인은 저항했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최 노인의 모습을 본 순간 강하늘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냉철함과 평정심의 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에게 군인이란 숭고한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근간은 바로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저런 선량하고 약한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만하라고 했다. 나직하지만 바닥을 기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강하늘에게 쏠렸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뭐라고? 마테오가 되물었을 때 강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는 맹수의 눈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지 않으면 평생 물건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녀의 말과 동시에 쩍 하는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자 등받이에 묶여있던 수갑의 연결고리가 그녀의 완력만으로 끊어져 버린 것이다. 강철 이엇가락처럼 휘어지며 끊어지는 광경에 폐가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강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직 수갑의 한쪽 고리가 달려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위협적인 무기처럼 보였다. 저 전연 괴물이야.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강하늘은 최 노인을 폭행하던 놈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수갑이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찬 호랑이처럼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다.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비명이 폐가 안을 가득 메웠다. 탁경감은 겁에 질려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댔지만 그보다 빨리 강하늘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악! 내 손!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마테오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부패 경찰 탁경감까지 모두 강하늘의 발 아래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강하늘은 쓰러진 최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 노인은 고통 속에서도 강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고맙소, 아가씨. 정말 고맙소. 그때 최 노인의 시선이 강하늘의 목에 걸린 군번줄에 닿았다. 격렬한 움직임에 옷 밖으로 삐져나온 것이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가리켰다. 그 군번줄은? 강하늘은 자신의 군번줄을 내려다보았다. 최 노인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 녀석도 군인이었소. 몇 해 전 먼 이국 땅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어떤 대단한 지휘관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고 그 지휘관이 여자분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강하늘의 뇌리에 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치열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전장, 탈레반의 기습에 고립된 젊은 병사를 구하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뛰어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그녀가 최 노인을 바라보았다. 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혹시 아드님의 성함이 최시우 일병이었습니까? 맞소. 내 아들 시우요. 아가씨가 혹시? 강하늘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상의 인연이란 이토록 기묘한 것이었다. 최 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 이제는 나까지 구해준 것이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테오의 품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강하늘은 무심코 사진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안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마테오와 함께 익숙한 얼굴의 중년 군인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 계급장을 단 비열한 인상의 남자. 그는 과거 강하늘이 군수사령부 감찰 장교 시절 군납 비리를 저지른 것을 적발하여 군복을 벗겼던 황병만 중령이었다. 마테오는 바로 그 비리 군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악연과 현재의 사건,
그리고 생명의 은혜라는 기묘한 인연의 실타래가 하나로 엮이는 순간이었다. 강하늘은 사진첩을 든 채 폐가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지역 깡패 소탕이 아니었다. 더 깊고 추악한 진실을 향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탁경감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보안 채널을 맞춘 뒤 나직하지만 지리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호출 부호를 읊었다. 100호 여기는 천상선녀. 지리산 화엄사 인근 폐가. 코드 블랙 발령. 즉시 707 특임단 출동을 요청한다. 무전기 너머에서 긴박한 응답이 들려왔다. 천상선녀 여기는 100호. 알겠다. 즉시 출동하겠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단장이라는 말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탁경감과 마테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지금까지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멀리서 지축을 흔드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찢어발기는 프로펠러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지대에 강림하는 국가의 분노였고, 감히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고하는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폐가 안 강하늘의 발 아래에 쓰러져 있던 마테오와 탁경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귓가에 맴도는 단장님이라는 단어와 점점 커져오는 헬리콥터의 굉음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케 했다. 단장이라고? 설마 그 707 특수임무단? 말도 안 돼. 탁경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그저 동네 양아치들과 결탁하여 뒷돈이나 챙기는 부패한 경찰일 뿐이었다. 그가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은 지역 경찰서장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상대한 여자가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고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 괴물 부대의 지휘관이라니. 탁경감은 공포를 넘어선 허탈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희롱하고 위협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문의 명줄까지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마테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버지 황병만 중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언제나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다. 아버지가 불명예 전역한 이후에도 그가 군에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인맥과 비자금은 마테오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강하늘이라는 이름은 그 방패막이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창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치를 떨며 내뱉던 이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철의 여인. 바로 그 여자를 자신이 감히 건드린 것이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마테오는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에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쾅! 夸과광! 굉음과 함께 두 대의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 시코르스키가 폐가 주변 공터에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흙먼지와 나뭇잎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가운데 헬기의 측면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의 대원들이었다. 손에는 최신형 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 반을 가린 복면 위로 드러난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냉기 그 자체였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폐가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일부는 로프를 이용해 주변의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저격 위치를 확보했고 일부는 방패를 앞세워 진입조를 구성했다.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하며 맞춰온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진입조의 선두에 선 장신의 상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그는 강하늘의 오른팔이자
707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서주원 원사였다. 그는 폐가 안의 광경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존경하는 지휘관이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한쪽 손목에는 부서진 수갑을 찬 채 서 있었다. 그 주변에는 웬 불량배들과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피를 흘리는 노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서 원사의 눈에 이성의 불꽃이 꺼지고 야수의 분노가 타올랐다. 감히 우리 단장님께. 그는 당장이라도 쓰러진 놈들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놈들이 감히. 강하늘은 그런 서 원사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서 원사. 저기 다치신 어르신부터 의무병에게 인계하도록. 그리고 이 자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해서 헬기에 태워. 우리의 방식으로 대화를 좀 해봐야겠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의지는 707 대원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방식이라는 말에 마테오와 탁경감은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707의 대화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 원사는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의무병이 달려와 최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대원들은 마테오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탁경감을 군용 케이블 타이로 거칠게 포박했다. 경찰의 수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결박이었다. 그들은 가축처럼 질질 끌려나가 헬리콥터에 처박혔다. 잠깐. 강하늘이 무언가 발견한 듯 폐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장판의 한쪽 구석에 멈췄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난히 마모가 덜 된 무언가로 오랫동안 덮여 있었던 듯한 흔적이었다. 서 원사. 저 장판 밑을 확인해봐. 서 원사는 즉시 대검을 뽑아 장판을 찢어냈다. 그러자 낡은 나무 바닥 아래로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철제 손잡이가 드러났다. 지하 공간이 있다는 신호였다. 대원 2명이 힘을 합쳐 무거운 철문을 들어 올리자 서늘하고 퀴퀴한 공기와 함께 어두운 계단이 입을 벌렸다. 조명. 진입 준비. 강력한 전술 조명이 지하의 어둠을 갈랐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벽면 한쪽에는 이 지역 상가와 기업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와 약점이 기록된 파일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조직적인 상납과 갈취의 증거였다. 다른 한쪽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사제 총기부터 밀수한 것으로 보이는 군용 단검까지 단순한 동네 조폭의 수준을 넘어선 것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비밀 금고 안에서 서주원 원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지리산 일대의 정밀 군사 지도였다. 하지만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깊은 산속의 폐광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복잡한 수식과 날짜 그리고 황룡이라는 의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단장님, 이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서 원사의 부름에 강하늘이 지하로 내려왔다. 그녀는 지도를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황룡.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군복을 벗겼던 황병만 중령의 군 시절 암호명이었다. 황병만 그자가 아직도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단 말인가. 단순한 조폭들의 행패와 부패 경찰의 비호.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악의 축이 도사리고 있었다. 군에서 쫓겨난 비리 군인이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복수를 혹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패광이 바로 그들의 핵심 기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하늘은 의무 헬기에 최 노인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헬기에 올라타며 서원사에게 명령했다. 포로들에게서 패광에 대한 정보를 모두 캐내. 5분 준다.
그리고 전 대원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도록. 오늘 밤 우리는 뱀 소굴을 대청소해야겠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지리산의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겨눈 대한민국 최정예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헬리콥터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707특임단이 임시로 접수한 폐가는 순식간에 일사불란한 야전 지휘소로 변모했다. 위성 통신 장비가 설치되고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하늘에 떠있는 지휘 통제 헬기 안 강하늘은 포박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탁경감과 마테오를 차례로 신문하기 시작했다. 먼저 탁경감이었다. 그는 강하늘의 군복으로 갈아입은 모습과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 계급, 소속을 밝혀라.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상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속초경찰서 강력팀장 탁중호 경감입니다. 탁중호 경감. 자네는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 그 죗값을 치를 준비는 되었나?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마테오가 주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탁경감은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대로 이 거대한 범죄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사슬의 가장 말단에 매달려 부스러기를 핥아먹던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테오의 흑사파가 상인들을 어떻게 갈취했는지, 자신은 그 뒤를 어떻게 봐주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폐광과 황룡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그놈들이 폐광에서 뭘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출입을 통제하고 누가 산에 오르내리는지만 감시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강하늘은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캐낼 정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서주원 원사에게 턱짓을 했다. 서 원사는 탁경감을 끌어내고 다음 순서인 마테오를 그녀의 앞에 던져놓았다. 마테오는 부러진 팔의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애써 반항적인 눈빛을 유지하려 애썼다. 강하늘 당신이었군.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킨 게 바로 당신이었어. 내 아버지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마테오. 나는 그저 길 끝에 서서 그가 더러운 군복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지. 강하늘의 뇌리에는 십수년 전 앳된 감찰 장교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시 대위였던 그녀는 군수사령부의 만연한 비리를 파헤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수많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그녀는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군용 유류를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던 핵심 인물 황병만 중령의 꼬리를 잡았다. 그때의 황병만은 지금의 마테오처럼 오만하고 거만했다. 그는 풋내기 여군 장교가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비웃었다. 과거의 회상. 강대위. 젊은 여자가 너무 나서는 건 보기 좋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굴렀어. 당신 같은 애송이가 덤빌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조사실 책상 너머에서 황병만 중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젊은 강하늘 대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황 중령님, 저는 지금 당신의 경력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빼돌린 유류가 채웠어야 할 탱크와 장갑차들이 전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하러 온 겁니다. 당신의 탐욕이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헛소리.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강하늘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던졌다.
그 안에는 황병만이 유류를 빼돌린 날짜와 시간, 거래 장부 그리고 공범들의 자백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황병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명예를 돈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황중령. 그녀의 서늘한 선고에 황병만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오히려 강하늘의 간결한 제압술에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강하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의 말처럼 조사실 밖 복도에서 10살 남짓한 어린 마테오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강하늘은 잊지 않고 있었다. 현재, 내 아버지는 그때 복수를 다짐했지. 그리고 넌 그 복수를 대신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강하늘이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와 마테오를 쏘아보았다. 폐광에서 뭘 하고 있지?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나? 말해.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말할 것 같아? 당신은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절대로 용서 못해. 마테오가 발악했지만 그의 저항은 공허했다. 그때 의무 헬기로 후송되었던 최 노인과 위성 전화로 통화하던 대원 하나가 다급하게 강하늘에게 보고했다. 단장님, 방금 최 노인분과 통화했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한 달 전부터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직업이 기자인데 지리산 일대의 기업형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폐광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테오와 황병만은 단순히 갈취와 폭력만 일삼은 것이 아니었다. 폐광을 거점으로 삼아 전국에서 끌어모은 유독성 산업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매립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취재하던 최시우 기자는 그들에게 발각되어 내 놈들 최 기자를 어떻게 한 거지? 강하늘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다. 그녀의 살기에 마테오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 자식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우리 사업을 망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좀 가둬놓고 손 좀 봐줬을 뿐이야. 어디에? 폐광 지하갱도 제일 안쪽에. 강하늘의 주먹이 강하게 움켜쥐어졌다. 아프가니스탄의 포화 속에서 구해냈던 젊은 용사.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가 되어 또다시 악의 소굴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기묘하고도 질긴 인연은 그녀에게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해주었다. 서원사. 전 대원에게 전파한다. 지금부터 이 작전은 단순한 범죄 조직 소탕이 아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다. 목표는 지리산 만석 폐광. 적의 규모는 불명. 하지만 그곳이 지옥이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그리고 반드시 인질을 구해온다. 5분 내로 출동 준비 마쳐. 예, 알겠습니다. 707특임단의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고한 민간인, 그것도 과거 전우였을지 모를 기자가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투지에 불을 지폈다. 강하늘은 헬기 문을 열고 지리산의 어두운 산맥을 내려다보았다. 그 깊은 어둠 속 어딘가에 거대한 독사가 또아리를 튼 채 아들을, 전우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리산의 산세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어둠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707특임단의 작전 헬기는 레이더망을 피해 최대한 지형에 밀착한 저공 비행으로 소리 없이 만석 폐광을 향해 접근했다.
헬기 내부 붉은색 조명 아래에서 강하늘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등산복을 벗고 익숙한 검은색 특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몸에 딱 맞게 제작된 전투복은 평소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감추고 그 대신 가장 효율적인 살상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 병기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허벅지에는 군용 단검을 결속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통신 장비가 장착된 헬멧을 썼다. 그녀의 손에 들린 K-원어 기관단총에는 소음기와 최신형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녀의 변신을 지켜보는 대원들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금 전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지휘관과 함께 사지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강하늘은 폐광의 위성사진과 설계도가 띄워진 전술 태블릿을 보며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표는 만석 폐광.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되었다가 버려진 곳이다. 내부는 개미굴처럼 복잡하고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적들은 입구와 주요 통로에 경계 병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테오의 진술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의 용병 수준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손가락이 설계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는 정문이 아닌 적들이 예상치 못할 북쪽의 수직 환풍구를 통해 침투한다. 알파팀은 내가 직접 지휘하며 환풍구를 통해 최단 시간 내에 인질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3갱도 끝으로 진입한다. 브라보팀은 서원사가 지휘, 외곽 경계 병력을 소리 없이 제거하고 우리의 퇴로를 확보한다. 모든 교전은 소음기를 사용한 은밀 교전을 원칙으로 한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대원들의 단호한 대답이 헬기 안을 채웠다. 작전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하자 헬기는 호버링 상태로 정지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 들어왔다. 아래는 수십 미터 높이의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작전 시작. 강하늘의 명령과 함께 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 역시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소리 없이 절벽을 타고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의 형광으로 선명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폐광의 북쪽 환풍구 앞에 집결했다. 녹슨 철창으로 막혀있는 환풍구는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한 대원이 소형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를 녹여내자 작은 불꽃과 함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축축하고 차가운 쇠 비린내와 곰팡이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하늘이 가장 먼저 안으로 진입했다. 수직 갱도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구조였다. 그녀의 뒤를 이어 알파팀 대원들이 차례로 좁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어둠 자체가 된 듯 그들은 갱도 아래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수직 갱도 끝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2명의 경비가 통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품을 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아, 지겹다. 언제까지 이 쥐새끼 나오는 구멍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황 사장님이 곧 큰 거 한 건 터뜨리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산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때까진 그냥 닥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강하늘과 대원 한 명이 동시에 허공에서 덮쳤다. 강하늘은 한 명의 입을 막고 목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눌러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다른 대원은 날카로운 단검으로 다른 한 명의 숨통을 소리 없이 끊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2명의 경비는 무력화되었다. 강하늘은 쓰러진 경비의 무전기를 확인했다.
주기적인 보고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에 대비하여 그녀는 대원 한 명에게 비슷한 목소리를 흉내내어 정기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여기는 알파 포인트. 의상무.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들은 시체를 어두운 구석에 숨기고 갱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나아갔다. 갱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서 유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들이 즐비했다. 이곳이 거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제3갱도로 향하는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였다. 강하늘의 야간 투시경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포착되었다. 벽면에 교묘하게 위장된 동작 감지 센서와 천장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였다. 스톱. 함정이다. 강하늘이 다급하게 수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한 발 늦었다. 가장 선두에 있던 대원의 발이 레이저 센서에 닿는 순간 갱도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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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이그. 동시에 갱도 앞뒤로 육중한 철문이 내려오며 그들의 퇴로와 진입로를 모두 차단해버렸다. 은밀 침투는 실패했다. 이제부터는 정면 돌파였다. 적의 기습이다. 전원 전투 태세. 강하늘의 외침과 함께 갱도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총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며 콘크리트 벽을 때리고 불꽃을 튀겼다. 707 대원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흩어지며 응사를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갱도는 순식간에 섬광과 굉음, 화약 냄새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알파팀, 대형을 유지하며 전진. 목표는 제3갱도 끝. 인지를 확보한다. 강하늘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침착하게 지휘하며 직접 선두에 서서 적들을 향해 정확한 점사를 날렸다. 그녀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은 어둠 속에서 괴성을 지르던 적들의 머리와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은 단순한 경비 인력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화망을 구성하고 수류탄까지 던지는 등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황병만은 자신의 불법 왕국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다. 독사의 아가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했다. 강하늘과 그녀의 대원들은 이제 고립된 채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갱도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지기가 부는 뿔나팔 소리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아기를 깨우는 신호였다. 육중한 강철 방화문이 진입로와 퇴로를 동시에 차단하며 강하늘과 알파팀을 완벽한 고립무원의 함정 속에 가두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야간 투시경의 녹색 시야 너머로 수십 개의 총구가 불꽃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탕, 콱쾅. 순식간에 좁은 갱도는 섬광과 굉음으로 가득 찼다. 총알들이 강철 벽에 부딪히며 튀는 파편 소리, 귓전을 찢는 총성, 화약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적들은 단순한 경비 인력이 아니었다. 갱도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교차 사격이 가능한 위치에 미리 매복해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화기는 자동 소총은 물론 707 대원들의 방탄복조차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철갑탄을 사용하는 기관총까지 섞여 있었다. 전원 엄폐, 화망을 분석하라. 강하늘의 외침이 소용돌이치는 총성 속에서도 대원들의 헬멧 통신기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707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베테랑들이었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들은 즉시 주변의 드럼통과 암벽 뒤로 몸을 숨기고 침착하게 적의 위치와 화력 수준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3시 방향 중기관총.
11시와 1시 방향, 어무 병력 최소 넷. 적들이 수류탄을 사용한다. 충격에 대비. 대원들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적들은 갱도 저편의 방어 진지에 중기관총을 설치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원들을 찍어 누르며 좌우의 연결 통로에 매복한 병력들이 측면을 노리는 전형적인 매복 선멸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탄약이 먼저 소진되거나 외부의 브라보팀이 강철 문을 뚫기 전에 알파팀이 먼저 전멸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연막탄 투척. 시야를 차단하고 재편성한다. 강하늘이 명령을 내렸다. 대원 한 명이 연막탄을 투척하자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갱도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적들의 시야가 차단된 짧은 순간 707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서로 엄호 사격을 하며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고 부상자를 확인하고 탄창을 교체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없었다. 하지만 중기관총의 존재는 치명적이었다. 연막 속에서도 총알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무차별적인 탄막은 대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강하늘은 냉정하게 판단했다. 브라보 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기관총 진지를 직접 무력화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직 자신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남은 대원들은 전방에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해서 놈들의 시선을 끌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총공세를 개시한다. 단장님, 위험합니다. 한 대원이 외쳤지만 강하늘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으로 갱도 좌측 벽면을 훑었다. 과거 채굴 작업용으로 뚫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고 어두운 배수관이 있었다. 저곳을 통하면 기관총 진지의 측면으로 우회할 수 있을 터였다. 이건 명령이다. 실행하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믿었다. 화력 집중. 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수십 발의 총알이 기관총 진지를 향해 강철의 비가 되어 쏟아졌다. 적들의 화력은 잠시 주춤했고 그들의 모든 신경은 정면의 교전에 쏠렸다. 바로 그 순간 강하늘은 한 마리 그림자처럼 몸을 날려 배수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수관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비좁고 축축했다. 썩은 물과 폐유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고 날카로운 철제 파편들이 전투복을 긁었다. 그녀는 오직 팔과 다리의 힘만으로 어둠 속을 포복으로 나아갔다. 등 뒤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뿜어내는 총성이 지축을 흔들었고 바로 옆에서는 중기관총 총알이 배수관의 강철 벽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단 한 발이라도 벽을 뚫고 들어온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마침내 그녀는 배수관의 출구에 도달했다. 그곳은 기관총 진지의 바로 옆 적들의 사각지대였다. 진지 안에는 2명의 용병이 정신없이 총을 쏘아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탄약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로 옆구리에 죽음의 여신이 강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강하늘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숨을 죽였다. 하나 둘. 그녀는 배수관에서 뛰쳐나감과 동시에 탄약수와 부사수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2발을 쏘았다. 픽픽 하는 소음과 함께 2명의 용병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동료의 죽음에 주사수가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려는 순간 강하늘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녀는 뜨겁게 달아오른 기관총의 총신을 밟고 뛰어올라
그의 목에 허벅지에 찬 군용 단검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컥 하는 단말마와 함께 거구의 용병이 쓰러지며 지옥처럼 울려 퍼지던 기관총 소리가 마침내 멈췄다. 모든 것이 불과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강하늘은 즉시 통신기를 통해 신호를 보냈다. 불꽃놀이는 끝났다. 진격하라. 기관총의 위협이 사라지자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다. 707 대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훈련된 맹수처럼 적들의 진지를 향해 돌격했다. 당황한 용병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총성이 멎고 갱도에는 자욱한 화약 냄새와 뜨거운 탄피, 그리고 적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강하늘은 쓰러진 적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팀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2명의 부상자만으로 이 지옥 같은 교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침내 최시우 기자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갱도 구역 앞 또 다른 거대한 강철 문 앞에 도달했다. 대원들이 폭약을 설치하며 문을 폭파할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다. 갱도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치지직 거리는 소음과 함께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역시 강하늘 여전하군.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솜씨가 어디 가지 않았어. 그 목소리를 강하늘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10수년 전 자신의 손으로 군복을 벗겼던 부패한 군인. 모든 악의 근원. 바로 황병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왕국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내년이 구하러 온 그 기자 놈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산골짜기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테니. 황병만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강철 문 너머에서 우웅하는 거대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아기가 깨어나는 듯한 불길하고도 절망적인 소음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황병만의 목소리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든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오만함, 그리고 오랜 시간 숙성시킨 증오가 담긴 선전포고였다. 강하늘은 대원들에게 조용히 수신호를 보내 폭파 준비를 중단시키고 스피커 너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황병만. 내 놈이 꾸민 짓이 고작 이런 유치한 함정이었나?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고 숨어든 곳이 고작 이 어둡고 축축한 쥐구멍이라니. 내 놈의 수준에 딱 어울리는군. 강하늘은 일부러 그를 도발했다. 흥분한 적은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었다. 하하. 쥐구멍? 그래, 지금은 쥐구멍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곧 이곳은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 될 것이다. 강하늘, 내년 같은 이상주의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대한 힘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있단 말이다. 황병만의 광기 어린 목소리와 함께 강철 문 옆에 설치된 낡은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3갱도 내부의 모습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동굴을 개조하여 만든 불법 화학 공장이었다. 수많은 파이프라인이 얽혀 있었고 정체불명의 화학 약품이 담긴 거대한 탱크들이 불길한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장의 한가운데 위태로운 철제 구조물 위에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바로 최시우 기자였다. 그는 심한 구타를 당한 듯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의 바로 아래에는 사람이 빠지면 뼈까지 녹여버릴 듯한 녹색의 유독성 화학 폐기물이 거대한 수조 안에서 두글부글 끓고 있었다. 최 기자. 강하늘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황병만은 그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비열하게 웃었다. 반가운 얼굴인가, 강하늘?
내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해줬다는 그 풋내기 군인이 이제는 제법 정의로운 기자가 되었더군. 하지만 쓸데없는 정의감은 명을 재촉하는 법이지. 이 친구는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어. 내가 여기서 뭘 만드는지 알아버렸거든. 황병만은 잠시 말을 끊고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팔려나갈 최신형 신경가스를 만드는 곳이지. 내가 군에서 빼돌린 기술과 이곳에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들을 조합해서 말이야. 이 얼마나 위대한 연금술인가. 국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일 힘을 손에 넣었다. 강하늘과 대원들은 경악했다. 사건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범죄나 인질극이 아니었다.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및 밀매라는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최악의 테러 행위였던 것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강하늘. 황병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년과 내 부하들이 순순히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한다면 저 기자놈의 목숨은 살려주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려 든다면 저 친구는 저 아래 뜨거운 화학물질 수조 속으로 다이빙하게 될 거다. 내가 저 구조물에 연결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지. 자, 시간은 10분 주겠다. 10분 안에 결정해라. 내년의 자존심과 부하들의 목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애송이 기자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모니터 화면 한쪽에 붉은색의 타이머가 나타났다. 1000. 숫자는 무정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강하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투항은 곧 죽음이었다. 황병만이 그들을 살려둘리 만무했다. 하지만 저항한다면 눈앞에서 무고한 인질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 그녀의 부하들의 목숨과 과거 자신이 구해냈던 한 청년의 목숨, 그리고 이 나라의 안위까지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강철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변수를 분석했다. 그녀의 뒤에서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강하늘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최시우 기자가 묶여있는 구조물, 그 주변의 기계 장치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최고의 특수요원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교착 상태를 깰 단 하나의 틈을 찾고 있었다. 그때 외부에서 교신이 들어왔다. 브라보 팀을 지휘하는 서주원 원사였다. 단장님, 외부의 강철문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3분 후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분. 하지만 황병만이 제시한 시간은 이제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브라보 팀이 진입하기 전에 최시우 기자가 먼저 희생될 터였다. 아니, 기다려 저건.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모니터 화면 구석 최시우 기자가 묶인 철제 구조물을 지탱하는 크레인의 낡은 제어반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제어반에서 뻗어나온 굵은 전력 케이블. 만약 저 케이블에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버튼을 눌러도 구조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몇 초의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그녀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인 강 상사에게 조용히 수신호를 보냈다. 강 상사, 저 모니터 속 크레인 제어반이 보이는가? 내가 놈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자네는 이쪽 벽을 관통해서라도 저 제어반을 저격해야 한다. 단 한 발의 기회뿐이다. 벽을 관통하는 저격.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 상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강하늘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들고 있던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올리며 강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황병만, 내 뜻대로 하지. 투항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제3갱도 안으로 울려 퍼졌다. 모니터 속 황병만의 얼굴에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타이머의 숫자가 10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 상사는 특수 제작된 철갑 소위탄을 장전한 저격 소총을 갱도 벽면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의 숨이 멈췄고 손가락이 방아쇠에 가볍게 얹혔다. 강하늘이 항복하는 척하며 황병만의 시선을 완벽하게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바로 그 순간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갱도 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타이머가 붉은 빛을 발하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543.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강하늘.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내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야 하는 건데 아쉽군. 황병만이 승리에 도취되어 짓거리는 순간 강하늘은 항복의 표시로 들고 있던 두 손을 미세하게 하지만 저격수인 강 상사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 움직였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의미였다. 쾅! 강 상사의 저격 소총이 불을 뿜었다. 총성은 좁은 갱도 안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특수 제작된 철갑 소위탄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파고들었다. 먼지와 파편이 튀는 것과 거의 동시에 모니터 속 제3갱도 내부 크레인 제어반에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크역! 무슨 짓이야? 예상치 못한 공격에 황병만이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원격 조종기의 투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과부하가 걸린 제어반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시우 기자를 매달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대신 끼기기기 하는 굉음과 함께 스파크를 튀기며 반쯤만 기울어진 채로 멈춰섰다. 최 기자의 몸은 화학물질 수조 바로 위 아슬아슬한 위치에 걸쳐졌다. 단 몇 초. 하지만 강하늘과 707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이다. 문을 폭파하고 진입하라. 강하늘의 외침과 동시에 대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철 문에 설치했던 폭약을 터뜨렸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육중한 강철 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먼지와 연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707 대원들은 섬광탄과 연막탄을 던져 넣으며 화학 공장 내부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적의 기습이다. 막아라. 전현들을 모두 죽여버려. 황병만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공장 내부에 매복해 있던 용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화학약품 탱크와 복잡한 파이프라인 사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유독성 물질이 담긴 드럼통에 총알이 박히면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가 새어나왔다. 각 팀은 흩어져서 적을 제압한다. 제압조는 인질에게 접근. 무슨 수를 써서든 인지를 확보하라. 강하늘은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며 적들의 화망을 뚫고 최시우 기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과도 같았다. 엄폐물을 옮겨다니며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 두세 발의 점사로 핵심 위협을 제거해 나갔다. 바로 그때 외부 진입로를 막고 있던 또 다른 강철 문이 폭발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서주원 원사가 이끄는 브라보 팀이 마침내 진입에 성공한 것이었다. 단장님, 저희가 후방을 막겠습니다. 이제 적들은 알파팀과 브라보팀 사이에 완벽하게 갇힌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전세는 완전히 707 쪽으로 기울었다.
이 혼란을 틈타 대원 2명이 마침내 최시우 기자가 매달린 구조물 아래까지 접근했다. 그들은 서로를 디딤돌 삼아 구조물 위로 올라가 최 기자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최시우 기자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적들을 향해 총을 쏘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여성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낯익은 얼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눈빛.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내 주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당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를.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짜낸 최 기자의 말에 강하늘은 잠시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최시우 기자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황병만, 내 놈의 왕국은 여기까지다. 강하늘이 외치며 황병만이 숨어있을 컨트롤 타워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황병만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대신 스피커를 통해 그의 마지막 발악이 울려 퍼졌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강하늘. 내년과 내 부하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이 산과 함께 묻어주마.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했다. 경고. 자폭 시퀀스가 가동되었습니다. 3분 후에 모든 갱도가 폭파됩니다. 황병만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거대한 폐광 전체를 무너뜨릴 자폭 장치를 가동시킨 것이었다. 젠장, 모두 퇴출하라. 최 기자를 데리고 서둘러. 강하늘이 소리쳤다. 서주원 원사와 대원들은 구출된 최시우 기자를 부축하고 부상자들을 이끌며 퇴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갱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천장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하늘은 대원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퇴로를 엄호했다. 그녀가 막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컨트롤 타워 뒤쪽으로 나 있는 작은 비상 통로가 보였다. 황병만이 탈출했을 유일한 경로였다. 여기서 저놈을 놓치면 이 모든 희생이 헛수고가 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부하들과 함께 안전하게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을 끝까지 추격할 것인가. 단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무너집니다. 서주원 원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강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 서원사, 자네가 부대를 지휘해서 모두를 데리고 탈출해라. 이건 명령이다. 나는 저 괴물을 잡아야겠다. 안 됩니다, 단장님. 서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바위들을 뚫고 황병만이 사라진 어두운 비상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이것은 부대의 작전이 아니었다. 정의를 향한 그녀 자신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무너지는 갱도의 굉음이 그녀의 뒤를 따르는 유일한 동료인 것처럼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강하늘이 황병만의 뒤를 따라 어두운 비상 통로로 몸을 던진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쿠구구궁 하는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지리산의 심장부를 지탱해 온 갱도의 골격이 부러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갔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공간은 이미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에 묻혀 아득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을 터였다. 헬멧에 장착된 조명이 비추는 좁은 통로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사방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 발밑의 땅은 배를 탄 것처럼 쉼없이 흔들렸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먼지 구름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칼칼한 성면 가루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곳에서 죽는 것은 전투 중 전사하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다.
그저 산채로 돌무덤에 갇혀 질식사하는 한낱 미물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최후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어둠 저편에서 희미하게 멀어져가는 황병만의 실루엣만을 쫓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사명감이 있었다. 저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땅, 대한민국 그 자체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저런 자를 살려두고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었다. 거기 서라 황병만. 그녀의 외침은 붕괴의 소음에 묻혀 희미했다. 황병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이 폐광의 설계자답게 지리에 익숙했다. 교묘하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기거나 갈라진 틈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쾅! 바로 그때 강하늘의 머리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가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피했지만 떨어지는 파편 중 하나가 그녀의 왼쪽 다리를 강타했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다리 전체에 극심한 고통이 퍼졌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전투복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맨 뒤 절뚝거리며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황병만은 강하늘이 부상당한 것을 눈치채고는 잠시 멈춰서서 비열하게 웃었다. 꼴 좋다 강하늘. 내년은 결국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거다. 그는 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권총을 꺼내 그녀를 향해 난사했다. 강하늘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그녀 역시 응사했지만 계속되는 진동 탓에 조준이 쉽지 않았고 남은 탄약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좁고 인공적인 터널이 끝나고 갑자기 시야가 트이며 거대한 지하 공동이 나타났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지하수가 빚어낸 거대한 동굴이었다. 동굴 천장에서는 희미하게 바깥의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 벽면은 까마득한 절벽으로 이어져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황병만은 바로 그 절벽 끝, 밧줄 사다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곳이 바로 그의 마지막 탈출로였다. 여기까지다 황병만. 강하늘이 마지막 남은 총알을 그의 다리를 향해 쏘았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황병만의 다리에 붉은 피가 터져 나오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몰린 독사는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하늘, 강하늘. 내년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군용 단검을 뽑아들고 절뚝거리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하늘 역시 빈 소총을 던져버리고 허벅지에 찬 단검을 뽑아들었다. 이제 이것은 군인과 군인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신념과 탐욕이 맞부딪히는 원초적인 싸움의 시작이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의 지하 동굴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챙, 채쟁. 날카로운 쇠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병만은 살기 위해 발악하는 짐승처럼 싸웠다. 그의 공격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분노와 조급함이 실려 있었다. 반면 강하늘의 움직임은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듯 침착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칼날은 황병만의 급소를 향해 뱀처럼 파고들었다. 수십 번의 공방이 오간 끝에 강하늘은 황병만의 칼을 든 손목을 쳐내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병만의 거구가 뒤로 날아가 차가운 동굴 바닥에 처박혔다. 단검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대구르르 굴렀다. 강하늘은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여라. 차라리 내년 손에 죽는 게 낫겠다. 황병만은 패배를 인정했다는 듯 눈을 감고 포기한 듯이 말했다. 하지만 강하늘은 그의 목을 베는 대신 칼을 거두었다. 내 임무는 너 같은 버러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놈을 다시 빗속으로 끌고 나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내게 너무나 과분한 사치다. 그녀는 황병만을 포박하려 했다. 바로 그때 동굴 전체가 마지막 단말마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폭 시퀀스의 마지막 단계였다. 천장에서 거대한 종유석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죽는 거야. 황병만이 미친 듯이 웃었다. 하지만 강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황병만을 짐짝처럼 끌고 아까 그가 향하던 절벽의 밧줄 사다리를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나아갔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상당한 다리가 비명을 질렀고 무너져 내리는 바위들이 그녀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다. 마침내 그녀가 절벽 끝에 도달하여 황병만을 먼저 밧줄에 묶어 던지다시피 매달고 자신도 사다리에 몸을 실었을 때 그녀가 서 있던 동굴 바닥 전체가 아득한 심연 속으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올랐을까?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지상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빠져나온 곳은 폭포수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의 출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만석 폐광의 주갱도 입구가 있던 방향에서 거대한 섬광과 함께 산 전체가 울리는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다. 먼지와 연기 기둥이 버섯구름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지리산의 능선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래 절벽 밑에서는 기적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서주원 원사와 707 대원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단장님, 살아계셨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조 헬기의 불빛이 그녀와 그녀의 손에 포박된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늘어져 있는 황병만을 비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한 달 후 가을의 끝자락. 지리산 만석 폐광에서 벌어진 일명 지리산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황병만과 마테오 부자가 체포되면서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 기업가,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대규모 환경 범죄와 대량 살상 무기 제조 혐의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그림자 부대와 베일에 쌓인 여성 지휘관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녀의 정체는 군사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되었다. 강하늘은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지리산 화엄사를 찾았다. 부상당했던 다리는 완벽하게 회복된 뒤였다. 그녀는 해각 스님과 함께 고즈넉한 찻잔을 앞에 두고 평화롭게 물들어가는 지리산의 만추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은 결국 먼지처럼 가라앉는 법이지. 내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었느냐. 해각 스님의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절 마당으로 최 노인과 그의 아들 최시우 기자가 함께 들어섰다. 한 달 만에 본 최 기자의 얼굴은 건강을 되찾아 있었고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장군님, 아니 은희님. 최시우 기자는 그녀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게 2번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강하늘은 그의 말을 막으며 따뜻한 찻잔을 그에게 건넸다. 최 기자 같은 분들이 진실을 향한 펜을 꺾지 않는 것이 저 같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계속 싸워주십시오. 저는 총으로, 당신은 펜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최시우 기자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이들이 돌아간 뒤 강하늘은 홀로 산사의 처마 끝에 서서 노을 지는 지리산을 바라보았다. 피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던 그날의 기억은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지고 오직 평화로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어쩌면 영원히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삶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위성 전술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가 떠 있었다. 새로운 위협 감지. 좌표 전송. 즉시 복귀 바람. 합참의장. 강하늘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노을을 눈에 담으며 짧은 평화와 작별을 고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철의 여인 소장 강하늘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짧게 답신을 보냈다. 복귀하겠음. 천상선녀. 그녀는 조국이 부르는 한 언제까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리산의 노을은 그런 그녀의 숭고한 헌신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